지금은 세상이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는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로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아왔었고 또 지금은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50년 디레버리징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초양극화 시대다, 초저금리 시대다, 초저인플레이션 시대다. 사실 최근 금리를 좀 많이 올리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도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사실 지금은 변곡점에서 살짝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초저금리와 초저인플레이션 시대가 맞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도대체 왜 이런 시대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를 단 한 단어로 말하면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시죠? 그러면 자본주의는 뭘까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무엇인지 또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다루기에는 정작 오늘 알려드려야 할 핵심 내용까지 너무나도 길어질 것 같으니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브레튼우즈 3.0이라는 강의 영상을 제가 따로 만들어둔 게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요, 사실 이 한국은행이라는 데서 만들어지고 시중은행이라는 데에서 불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돈이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돈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최초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빌려줍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은 뭐냐면 국가의 중앙은행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예적금을 하거나 대출을 할 때 은행에 가잖아요. 그 은행들이 예적금을 하거나 대출을 할 때 가는 은행이다. 요 정도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돈을 빌려야겠죠. 그래서 시중은행,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라고 할게요.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500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은행이 돈을 빌리는 이유는 어떤 손님이 500억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그 사람은 낚시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배를 사고 낚시용품을 사서 뭔가 낚시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려고 이제 우리은행에 갔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500억을 빌리고 우리은행이 그 500억을 낚시 사업자한테 빌려줍니다. 이렇게 500억이 갔습니다. 자, 이로써 세상에는 이 500억이라는 돈이 처음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500억을 이 배와 뭐 낚시 용품을 사기 위해서 빌렸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와 낚시 용품을 파는 사람한테 이 500억이 갔겠죠. 그럼 그 낚시 용품을 팔고 배를 팔았던 사람은 이 500억을 당연히 은행에 예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KB국민은행에 예금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KB국민은행에 5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돈을 빌리려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이 500억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빌려주게 되면은 갑자기 이 500억을 예금을 했던 사람이 나 돈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돈을 못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500억의 딱 10%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빌려줘도 된다 라고 국가가 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50억을 남겨두고 450억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뭐 식물을 키우고 뭐 이걸로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또 어떤 식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그런 장비나 뭐 씨앗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한테 물건을 주고 사겠죠. 그러면 또 그런 물건을 만드는 사람한테 4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 450억을 예금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RBK 은행에 45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 세상에 돈이 생긴 건 500억이었어요. 근데 이 500억을 예금한 사람, 이 사람 통장에는 500억이 아직도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행에는 50억밖에 없어요. 근데 500억이 있다고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출해서 그 화분과 뭐 식물 이런 거 사업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판 사람도 450억을 갖고 있고 그거는 이제 RBK 은행에 예금을 해두었잖아요. 여기에는 450억이 찍혀 있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10%만 떼놓고 45억이죠. 45억만 떼놓고 405억을 또 대출해 주더라도 이 사람 통장에는 450억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500억이라는 돈밖에 없는데 이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10%만 남기고 대출해주고 10%만 남기고 대출해주고 이 방법을 무한히 반복을 해서 처음 생겨난 건 500억이지만 이 500억은 실제 한국은행이 진짜 돈을 찍어서 준 거고, 시중은행들은 이 대출을 통해서 이것의 총 10배까지 더 불려서 돈을 어떻게 보면 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는 5천억이 풀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이런 메커니즘을 다 이야기보다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최초의 돈도 한국은행이 우리은행한테 대출을 해줘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500억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5천억까지 늘어가는 이 과정에서도 모두 대출을 통해서 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금과 대출, 이것이 반복되면서 돈은 곧 대출을 통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돈도 대출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돈이 10배까지 불어나는 과정도 대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갑 속에 넣어두고 있는 그 돈, 그리고 우리들 통장에 있는 그 모든 돈은 사실 누군가의 대출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었던 메리너 에클스는 우리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곧 빚이다. 돈은 곧 대출이고, 돈은 곧 부채다. 돈이 생겼다는 건 대출이 생겼다는 거고, 대출이 생겼다는 건 돈이 생겼다는 거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세계 경제의 거대한 사이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고 또 대출을 받아보지 않았더라도 대출을 받아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일정한 사이클을 타게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대출은 생기는 순간부터 사이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회사원 A씨가 있어요. 월급이 300만 원인데요. 그럼 이 사람이 최대로 지출할 수 있는 건 300만원까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욜로족이에요. 그래서 막 플렉스를 겁나 해요. 그래서 자기가 버는 월급의 전부를 다 써서 지출이 300만원인 사람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 이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막 약간 이런 마인드. 그래서 이제 뭐 적절한 국산차도 하나 사고 친구들이랑 술도 너무 자주 먹습니다. 딱 요 정도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걸 내가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총 한도가 6천만 원짜리인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요. 그래서 매달 월급 300만 원과 더불어 마이너스 통장에서도 300만 원씩 추가적으로 또 지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출이 원래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지출이 약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이 사람은 더욱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게 되죠. 어차피 600만 원이면 외제차를 타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외제차도 사고, 뭐 벤츠 S클래스 이런 것도 막 풀알부해서 사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소주만 먹던 이 사람이 막 양주, 막 칵테일바 가가지고 막 비싼 술로 막 먹고 그럽니다. 근데 이러한 생활이 영원히 반복될 수 없다는 건 우리 알잖아요. 언제? 이 한도 6천만 원이 다 찼을 때 이제 은행은 이 6천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만기가 점점 다가와지면서요. 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뭐 자동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팔아도 당연히 이 원금을 다 못 갚을 거잖아요. 그래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 시점이 다가오면 결국 이 사람은 이 원금 상환을 위해서 자신의 지출을 줄여야만 합니다. 지출이 300에서 150으로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600에서 150으로 주는 4분의 1로 주는 그런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느 임계점이 다다르게 되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뭐 차나 집이나 뭐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압류당하게 되고 정말 쪼들리는 생활을 하면서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사실 경제도 이와 정확히 똑같아요. 이것은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대출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이고,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대출을 줄이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일정한 사이클을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대출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사이클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레버리징 시기였습니다. 레버리징 시기란 대출이 늘어나는 시기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근데 아까 전에 자본주의를 이해했잖아요.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돈이 늘어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300만 원의 지출을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대출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더 지출할 수 있게 되면 더욱더 많은 소비도 하고 더욱더 많은 자산을 갖게 됩니다. 사실 뭐 차를 자산으로 볼 수는 없지만요. 여하튼 이렇게 대출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당연히 기업들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고 자본가들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다양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시기를 보면요, 1980년부터 대출이 쭉 늘어나는 레버리징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대출이 늘어나는 그 시기에는 기업들이 사업도 더 많이 확장하고 그리고 창업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늘어나다 보니 경제발전도 빠르고 기술발전도 늘어나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엄청난 화랑이었습니다. 반대로 대출이 줄어들었던 그 전 시기를 보면 이 상승률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표로 보면 좀 더 확실한데요,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대출이 줄어드는 그 시기에는 상승률이 고작 446%였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징 시기에는 3633%로 거의 9배나 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대표적인 투자 자산 중 하나인 국채를 보면요, 이 국채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국채는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일반인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편은 아니고 은행이나 보험회사, 뭐 투자기관들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 레버리징 시기에서는 이 국채 가격도 정말 무섭게 올라요. 왜 그러냐면 대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돈이 많아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물건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금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누가 저에게 껌 하나만 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주시우레시 껌이요. 이거 맛있죠? 주시우레시 껌을 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빌려줄 때 얼마를 받으시겠나요? 근데 사실 이상하게도 저는 껌 하나만 나도 빌려줘 라는 말이 사실 껌 하나만 줘 라고 들리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지 않으니까 돈을 받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자동차를 하루만 빌려줘 라고 하면 이거는 돈을 안 받기가 좀 애매하죠. 뭐 근데 또 친한 사이끼리 돈을 받긴 애매하니까 뭐 기름을 꽉 채워준다던가 어쨌든 그거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해야만 하잖아요. 심지어 이게 뭐 외제차면 렌트카에서 뭐 더 비싸고 가치가 높은 차일수록 그 렌트비가 비싸잖아요. 정확해요. 이 금리라는 것도 사실은 돈을 빌릴 때 내는 렌트비예요. 돈을 빌릴 때 내는 렌트비라고요. 그러면 이 금리가 높다는 것은 지금 돈에 대한 가치가 정말 높다는 뜻이고, 이 금리가 낮다는 것은 돈에 대한 가치가 낮다는 뜻이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대출이 많아지는 시기는 돈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대출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시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시기는 곧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국채라는 것을 돈을 찍는 로봇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1년에 10만원씩 이렇게 돈을 뱉어요. 영원히까지는 아니다. 한 10년 동안. 근데 이 로봇을 마트에서는 100만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100만원을 내면 매년 10만원씩 받으니까 연 이율이 10%짜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와 이거 개꿀인데 싶어서 샀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됐더니 똑같은 로봇인데 얘는 1년에 돈을 20만원씩 뱉어내는 로봇이 그 마트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가격도 똑같이 100만원으로요. 얘는 그러면 수익률이 연 20%짜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샀던 이 10만원씩 뱉는 로봇, 얘도 원래 100만원이었지만 내일은 똑같이 100만원짜리인데 20만원을 뱉는 로봇을 사람들은 더 선호할 거고, 내 로봇을 100만원에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뭐 80만원이나 70만원이나 뭐 아무튼 더 낮은 가격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 이 금리는 10%에서 20%로 오르니까 내 로봇의 가격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것을 정반대로 생각을 해도 10만원씩 뱉는 로봇을 100만원에 샀는데 내일이 됐더니 이 10만원짜리 로봇은 싹 다 없어지고 5만원씩 뱉는 로봇을 100만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였던 이율이 5%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내가 샀던 10%짜리 로봇은 1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 130만원을 받고 이 5만원짜리 로봇은 100만원에 팔고 있으니까 그대로 100만원인 거겠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게 되잖아요. 금리가 내렸더니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이 국채라는 것은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른다. 근데 레버리징 시기에서는 빚이 늘어나니까 돈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채의 가격이 올라간다. 만약에 이걸 이해하셨으면 진짜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레버리징 시기를 보면 이 국채의 가격도 확실히 어마어마하게 잘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디레버리징 시기와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로그 그래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건 확실히 레버리징 시기에서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표를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는데 디레버리징 시기에는 상승률이 고작 163%밖에 안 됐어요. 근데 레버리징 시기에는 5,973%나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그럼 또 다음으로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도 당연하게도 돈이 늘어나고 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상승률이 더 가팔랐습니다. 물론 디레버리징 시기에서도 부동산은 항상 안정적으로 잘 오르긴 해요. 그래서 상승률을 보면 디레버리징 시기에는 492%, 레버리징 시기에는 560%로 상승률은 레버리징 시기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수익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통 부동산을 투자할 때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레버리징 시기에는 대출을 잘 해주니까 10억짜리 집에 내 돈이 1억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10%씩 수익이 낮다고 가정을 할게요. 10억짜리 집에 10억을 투자해서 10%랑 10억짜리 집에 1억을 투자해서 10%랑 여기서 10억을 투자했을 때 10%면 1억을 얻게 되니까 투자 수익률 그대로 10%죠. 하지만 내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10억짜리 집에서 1억을 얻게 되는데 내가 투자한 금액은 1억이니까 내 투자 수익률은 100%가 되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 자체가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시기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왔던 그 레버리징 시기에서는 사업가와 투자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가의 경우 주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기업이 또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투자기관이나 보험회사 이런 기업들은 채권을 통해서도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보유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노동자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건 월급이 늘었거나 아니면 예적금에서 받는 이자로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봐서 알다시피 금리는 계속 내릴 수밖에 없어요. 빚이 늘어나면서 돈이 많아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 월급이 늘어나는 거와 예적금을 통해서 이자가 쌓이는 거, 이걸로 노동자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과 부자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마치 이렇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자들은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노동자들은 자산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요. 그래서 이게 그 양극화를 지수화한 것인데요. 국가 전체의 부에서 하위 90%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이고 상위 0.2%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온 1980년대부터 보시게 되면은 하위 90%,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전체의 부에서 이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반대로 상위 0.2%는 그들이 이 전체, 국가 전체의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비중이 둘 다 만나게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상위 0.2%가 사실상 전 국민과 맞먹는 부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만큼 양극화가 아주 극심한 시기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왜 초양극화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금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980년대부터 보시면 금리가 쭉 내려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2020년에 이렇게 제로를 찍고 2022년에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왜 금리가 이렇게 내려왔냐? 그것도 아까 전에 이해하셨죠? 빚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빚은 곧 돈이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니까 돈을 빌릴 때 내는 렌트비, 금리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로금리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대출이 영원히 계속 늘어날 수만은 없다는 것을요. 분명히 언젠간 한도가 차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지출하던 것이 거의 몇 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 지난 200년을 분석해보면 GDP 대비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까 월급을 300만원 받는데 대출이 6천만원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연봉은 3,600만원이니까 연봉 대비 지금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내가 대출이 1억이 있다 그래서 많은 거냐? 라고 생각했을 때 단순히 이 1억으로만 생각하면 뭔가 되게 많은 대출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사람 연봉이 1억이면 사실 대출 1억은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대출이 100만원 밖에 없어도 내 연봉이 1만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마어마한 대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감당하기도 힘들 만큼요. 그래서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국가가 버는 연봉 대비 부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0%를 넘은 국가가 지난 200년 동안 총 51개국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50개국이 실질적인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130%라는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 이 과거를 보시면 이 부채 비율이 쭉 늘어나다가 거의 약 130% 부근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미국이 다시 디레버리징, 긴축의 시대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때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채 비율이 얼마냐? 137%예요. 이미 이 수치를 넘었고 이제는 이 대출의 시대에 끝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4월 22일에 CNBC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인 파월 의장과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 그리고 IMF 총재 등 주요 경제 인사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IMF 총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취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보다는 현재 눈앞에 떨어진 상황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기서 말하는 건 코로나 팬데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이 유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상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뭐 지금 자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것들을 사전에 더 잘 알릴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축구를 하는 8살짜리 아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공만 쫓는다는 뜻이에요. 무언가가 우리를 덮칠 때마다 정작 중요한 것, 부채 문제, 그리고 뭐 기후위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야 너네들도 사실 다 알고 있었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너무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잊고 있었던 거잖아.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과 글로벌 리더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기적인 관점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 여기서 이 파란색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경제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부채 문제예요. 사회 전 방위적인 모든 것들 중에서 5위, 그리고 경제적인 거에서 1위가 바로 부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 막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자산 버블, 이게 막 터지는 거 아닌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이 부채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뭐 자산 버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의 2021년 제50차 공식 주제가 바로 더 그레이트 리셋인데요. 더 그레이트 리셋,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겁니다. 지금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우리 이 부채가 적었던 건전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리셋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은 뭐 어차피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은 레버리징 시기였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돈이 늘어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이제 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50년은 디레버리징 시기라는 것입니다. 디레버리징 시기란 결국은 부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부채를 도대체 어떻게 줄일까요? 우리는 뭐 부채를 줄인다고 한다면 뭐 두 가지 방법을 보통 쓰는 것 같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혹은 파산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부채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도 똑같아요. 사실 정부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추가적인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국가는 총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부채를 줄여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IMF가 2015년에 정부 부채 청산 작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었거든요. 그 보고서에서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다루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폐 개혁과 긴축 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용인,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처음으로 일단 화폐 개혁부터 알려드릴게요. 화폐 개혁은 사실 일종의 그냥 파산과도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쓰던 돈을 새로운 돈으로 바꿀 건데 대신 너가 1,000원짜리 가져오면 10원으로 돌려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독재국가에서만 거의 사용이 가능해요. 독재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쓰면은 반란이 엄청나고 그 사람이 계속 대통령으로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너무 급진적이고, 뭐 하루아침에 내가 그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10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고 막 100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뭐 하나의 일례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국권에서 식권으로 교환할 때 100대 1로 교환이 되고, 뭐 또 1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0대 1로 교환을 해주면서 거의 실질적으로 현금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 불을 강탈하고 부채 문제를 해결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화폐 개혁 이후 10만원이 하루아침에 1000원짜리로 변하고 사람들은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소식이 빠른 무역업자들이나 당 간부, 고위층들은 이미 달러나 위안으로 교환했으나 많은 조선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인들이나 일반인들은 완전히 몰락했다. 화폐 개혁 이후 압록강 두만강에는 국권 지폐들이 떠다녔다. 이거요. 어차피 이제 쓰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은 지폐를 모두 강에 버리고 급 강물에 빠져 자살했다. 네, 정말 너무 급진적인 정책이라 이런 방법이 정말 쉽고 간단하니까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방법을 자주 쓰긴 합니다. 물론 독재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써도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서 이 일이 아예 없을 거냐 라고 한다면 그거는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가능성이 좀 낮다 뿐이지. 그럼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그냥 한마디로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 사놓으면 돼요. 이런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돈이 하루아침에 100분의 1, 1000분의 1 토막 나버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엄청난 가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량을 갖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합니다. 가장. 근데 막 자산이 막 10억, 100억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정말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식량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외환, 비교적 안전한 국가의 화폐나 뭐 달러나 뭐 파운드화, 유로화, 뭐 엔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물론 지금은 미국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친다면 이런 외환도 상당히 괜찮고 혹은 귀금속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귀금속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딜 가든 다 그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긴축 경제로 가는 방법으로 이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부채 문제를 해결할 때 허리띠 졸라매면서 대출 갚잖아요. 그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일례로는 우리나라의 IMF 위기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 긴축 경제를 통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통화적인 정책과 재정적인 정책 두 가지 모두 긴축적인 정책을 썼었는데요. 통화적인 정책,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를 확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확 높아진다는 건 돈에 대한 렌트비가 확
확 높아지는 거니까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겠죠. 돈을 빌리기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대출 자체가 줄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금리가 높아져서.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도 하고 통화도 막 긴축합니다. 대출을 막 상환하게끔 하는 거죠. 뭐 파산할 기업들은 그냥 다 파산시켜 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복지를 축소하고 세금을 인상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허리띠 쫄라매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안 먹고 진짜 많이 아껴서 이 부채를 갚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긴축 경제는 신흥국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폐 개혁은 너무 급진적이고 이 다음에 소개할 인플레이션 용인은 사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정책이거든요. 물론 쓰기는 써요. 근데 이게 쓰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약간 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하루아침에 돈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곤 하거든요. 이렇게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는 건 사실상 화폐 개혁이랑 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긴축 경제를 하는 경향이 조금 더 있고, 물론 이렇게 가는 때도 의외로 많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신흥국에서는 이런 긴축 경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그럼 대체 어떻게 대비를 했어야만 할까요? 방법은 뭐 당연하게도 외환을 들고 있거나 귀금속을 들고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긴축 경제, 대출이 다 줄어들고 막 경제적으로 최대한 허리띠를 쫄라매다 보니까 기업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뭐든 다 좋지가 않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IMF 때 생각해보면 주가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70%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을 경험하고, 뭐 실업률도 정말 폭증하고요. 뭐 디레버리징 시기에서 실업률 올라가는 거 너무 당연하긴 한데, 근데 이때 뭐 식량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이 나중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식량 문제도 터지긴 하지만, 사실 자국에서 어느 정도 식량 보급률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식량 문제가 크게 터지진 않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식량 보급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 식량도 일종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IMF 때를 생각해보면서 보면 외환과 귀금속이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왜냐면 이런 긴축 경제 때는 나라 자체가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돈으로부터 또 탈피해 있어야만 합니다. 선진국의 돈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귀금속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 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보통 선진국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채를 태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사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양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양벨이라는 사람이 짜장면 집을 냈어요. 그래서 양벨이 반점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10억을 받았고 이제 열심히 해서 짜장면 팔아서 돈 벌어야지 해가지고 짜장면을 한 개당 1만원씩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한 달에 100개밖에 못 팔아가지고 한 달 월 수입은 100만 원이에요. 뭐 이제 뭐 비용 이런 건 다 떼고 말할게요. 그냥 최대한 쉽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러면 월 수입이 10만 원이면 1년에 고작 1200만 원 버는 건데, 대출 10억이면 지금 대출이 너무 많잖아요. 이 대출을 해결하는 진짜 골 때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로비를 하는 거예요. 막 정부한테 나 대출 이거 못 갚겠어요. 진짜 제발 대출 좀 갚을 수 있게 물가 좀 올려주세요. 물론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드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케이, 내가 물가 한번 진짜 미친 듯이 올려줄게 해가지고 짜장면 가격을 10억으로 만들고 막 커피 가격을 뭐 1억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 대출은 그대로 10억인데 짜장면 가격이 10억이 돼버리니까 하나만 팔아도 대출을 다 갚아버리잖아요. 이 10억이라는 돈의 가치가 푹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을 의미하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이 부채의 가치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부채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대출은 그대로 10억이어도 물가가 상승해버리면 짜장면을 한 개만 팔아도,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GDP 대비 부채 비율,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기서 이 대출이 10억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대출보다 지금 얼마를 버느냐. 근데 물가를 상승시켜버리면 이거 자체가 팍 폭등해버리다 보니까 월 수입 자체가 폭등해버리다 보니까 부채는 그대로면 부채 비율이 훅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정말 좋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렇게 극단적이긴 하진 않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물가를 올려주면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왜 좋냐면, 긴축을 한다 그러면 막 대출 줄이고 대출 막 규제하고 막 대출 갚으라 그러고 기업들 파산시키고 복지정책 줄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좋아하질 않거든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동안 나 봤던 뭐 실업수당 이런 것도 다 없앤다 그러고 막 대학교 장학금 이런 것도 다 거의 막 국가장학금 이런 것도 다 없애고 무료급식도 없애고 막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긴축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의 표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민주주의가 더 강하잖아요. 그들이 이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선 화폐개혁을 할 수도 없고 긴축정책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건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표심이 막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거든요. 다른 두 가지 방법에 비교하면. 그래서 이 방법을 정말 애용합니다.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쓰냐? 국가는 경제를 움직일 때 총 두 가지의 방법으로 써요. 이 중앙은행이라는 곳은 돈을 관리하는 곳이고 이 정부라는 곳은 복지나 막 고용 이런 재정정책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단은 물가를 상승하게 만들려면요,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면 돼요. 이 말은 즉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돈을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걸 인식시켜 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적금을 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현금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돈을 들고 있으면 아, 내가 개손해를 보는구나, 차라리 좀 이렇게 손해볼 거면 좀 뭐라도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만들어주게 하면 돼요.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곳이 이 중앙은행이고 거기서 하는 정책이 통화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가 막 1년에 한 3%씩 올라요. 근데 은행이 금리를 0%예요. 하나도 안 줘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은 아, 이거 뭐 은행에 가도 예금을 해도 막 이자를 안 줘. 근데 물가는 1년에 막 한 3%씩 올라. 이러면은 그냥 내가 이럴 바에는 그냥 돈을 쓰고 말겠다. 그래서 막 차를 산다던가, 야 그냥 이럴 바엔 차를 사자, 생필품을 미리 좀 사놓자,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들고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정부는 오히려 복지정책을 사용하고 오히려 공공사업 같은 걸 늘립니다. 복지정책으로 우리 막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본소득 막 3개월 안에 안 쓰면 사라지는 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정해두면 사람들이 미친 척하고 쓰거든요. 아, 어차피 3개월 뒤에 없어질 돈이고 30만 원인데 막 꽁돈 갖고 또 어차피 3개월 뒤에 없어질 돈이면 아, 이거 무조건 쓰자, 이런 식으로 가서 돈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쓰게끔.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또 기본소득 같은 걸 생각해보면, 만약에 정말 최상위 막 0.2% 이런 부자들한테 이런 기본소득 제도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중산층, 그러니까 사실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건 이 가게들이거든요. 중산층 정도, 중상층과 그 이하의 가게들에서 소비가 제일 많아요. 여기에 돈을 뿌려주면 무조건 돈이 소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다 돈을 마구 뿌려줍니다. 그리고 또 공공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공공사업을 늘려서 이런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돈을 마구마구 뿌려주는 방식으로 소비의 주체들한테 돈을 마구마구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부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이 중앙은행은 금리를 물가보다 낮게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해서 이 둘이 같이 이 부채를 태우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용인함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징을 하던 때 인플레이션을 용인했던 시기를 보면요, 1929년 이후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금리를 올릴 만한 그런 여력도 없고, 그리고 이 당시에 부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잘 됐다, 우리 금리 그냥 바닥에 고정시켜 버리자. 그래서 금리를 고정시켜 버리고 물가를 이렇게 일으켰던 거죠. 물가 상승을. 이때 막 물가 상승률이 15%인데 금리는 제로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부채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비슷하게 1970년에서 1980년대도 보면 여기서 이 빨간색이 물가 상승률이고요, 이 검은색이 금리거든요. 이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금리를 덜 챙겨줌으로써, 이렇게 보시면 계속 덜 챙겨주죠. 이렇게 덜 챙겨줌으로써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일부러 유도를 하고 그걸로 긴축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손해를 보냐면, 당연하게도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적금에 돈을 넣어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에 투자한 사람, 이 세 명이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왜냐?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 금리는 아주 조금 챙겨주다 보니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심지어 이 조금의 금리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나의 부가 계속 강탈 당하는 거예요. 정부가 부채를 태우는데. 그리고 또 예적금을 했다 그래도 예금 이자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똑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권에 투자한 사람도 이 물가만큼의 이자를 지급해주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이 1970년대 이럴 때 보시면요, 금리가 계속 올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채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른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시점, 디레버리징 시점에서는 채권에 투자한 사람도 같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똑같아요. 이 현금으로부터 탈피하면 돼요. 근데 이런 시대, 디레버리징 시대에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세금도 인상하고 다양한 긴축적인 정책도 같이 쓰거든요.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이것만 하는 건 아니라서 막 다양한 긴축 정책도 쓰고 하다 보니까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국채나 뭐 다양한 그런 자산들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귀금속이 가장 좋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정책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진국의 화폐가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가치가 푹푹 떨어지고 있는데 신흥국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귀금속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식량을 사는 거 뭐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당시에 디레버리징 시기의 금 가격을 보시면 이 사실 1970년 이전에는 그 근본이제라 그래서 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사실 이때도 잘 분석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뭐 일단 그걸 제외하더라도 디레버리징 시기에는 무려 거의 1400%의 버금가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징 시기에는 이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58%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하거든요. 이처럼 디레버리징 시기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1929년부터 1945년까지 금리는 바닥을 유지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게 부채를 태웠던 그 시기에 금 가격은 고정되어 있었지만 금광 주식을 보면요,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때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기였던 대공황이 왔었어요. 이때 주가지수,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전체가 마이너스 90%가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파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도 이 금광 기업은 오히려 100%의 수익이 나오고 있었고 1940년대까지 거의 1000%의 상승을 했어요. 주식시장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거의 0%예요. 20년 동안. 근데 금광주는 1000%가 상승을 했다. 이 근본이제에서 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 가격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여기 뒤에도 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929년에서 이렇게 해서 20달러에서 35달러로 한 번 올린 거 빼고 이 금강주가 이 정도로 오르는 걸 보면 이때 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폭증했냐는 거죠. 그리고 뭐 정말 굳이 다른 주식 투자에서 대안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강한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에너지 기업과 귀금속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금이나 석탄, 석유 이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또 헬스케어 기업도 되게 괜찮다고 집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프다고 약을 안 먹거나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너무 돈이 없으면 못하겠지만 못하는 거지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료기기나 약을 판매하는 기업은 어쨌든 수입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나머지 다 폭락하는 시장에서 그나마 얘로 돈이 좀 몰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생필품 같은 경우 이런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필수 소비재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 같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 상황에서 이런 생필품 가격까지만 무차별적으로 올려버리면 야 물가 상승한다 이러면서 올려버리면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규제를 해요. 이렇게 디레버리징 시기에서는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정말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막 다 통제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도 되게 많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러니까 금 가격까지 통제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뭐 수집품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인플레이션이 정말 극심하고 이런 시기에서는 되게 괜찮다고 합니다. 뭐 이 미술품이나 와인 우표 같은 경우도 되게 수익이 괜찮았고요. 이러나 저러나 해도 우리가 가장 최고의 자산은 사실 저는 귀금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금과 은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시 쭉 살펴볼게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 화폐 개혁을 했을 때 대안은 식량과 외환과 귀금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긴축 경제에서는 외환과 귀금속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경우에서는 오로지 귀금속이었습니다. 물론 에너지, 막 석유 이런 것도 가격이 폭등해요. 근데 그런 건 실물로 보관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물론 뭐 선물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말했잖아요. 이때는 국가의 권력이 정말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도 국가가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금 가격도 막 통제를 하고
이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걸 모두 금지했거든요. 이거 불법으로 만들어서 막 거래하다가 막 소유하다 걸리면은 막 징역형 가거나 막 벌금 엄청 내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국가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귀금속을 갖고 있는 게 베스트인데 이것도 선물로 갖고 있게 되면 막 이런 뭐 ETF라던가 막 이런 식으로 갖고 있게 되면 그 부를 다 강탈당하게 돼요. 미국에서도 이랬고 뭐 다른 국가를 보면은 진짜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귀금속 말고 다른 것도 뭐 어쨌든 실물로 갖고 있으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림이나 우표나 이런 것도 가격이 올랐었던 거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셋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얘죠. 왜냐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반발심이 덜 드니까 이거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했을 때, 특히 이 긴축 경제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우표나 뭐 다른 수집품들 혹은 뭐 다른 자산들을 보유하게 된다면 긴축 경제에서는 오히려 정말 좋지 못한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베스트라기보다는 가장 안전한 대안이 바로 금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시기는 이렇게 레버리징 시기여서 양극화도 심화되고 금리도 점점 내려오고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그래도 좀 낮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기는 각종 규제와 긴축으로 인해 자산 가격의 상승이 매우 더디기 때문에 양극화는 오히려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금리는 다시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금리보다 더욱 가파르게 오르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50년이에요. 부채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변곡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 정반대의 세상인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시대와 정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파티가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가 이 파티에서 술에 너무 취해 있으면 모든 술값을 내가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브레튼 우즈 3.0 강의를 준비하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이렇게 PPT만 보면 금방 만들었을 것 같지만 사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제가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진작에 올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오래 걸리게 되었네요. 저는 이 강의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플랫폼도 저라는 사람의 영향력도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브레튼 우즈 3.0 때도 그렇고 아마 이 영상도 사실 그렇게까지 막 조회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파티의 거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지만 이 강의로 조회수가 1만 회가 뜬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얻는 유튜브 수익은 한 10,000원 될 거예요. 제 모든 걸 진짜 갈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강의가 어떤 단 한 사람에게라도 큰 깨달음이 되고 또 늦지 않은 시점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뿌듯할 것 같고, 제가 이 강의 영상을 만드는데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꼭 항상 강의 마지막에는 왜 이렇게 약간 감성에 젖는지, 아무튼 강의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투스텝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상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